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먼저 세계 경제 전망을 하고요. 1시간 후에 이제 국내 경제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 전망이 주제 자체로는 다른 주제보다는 훨씬 재밌는 주제인데요. 딱히 이게 주제 자체 외에 다른 이렇게 재미있는 이슈나 그런 것, 농담이나 이런 거 할 게 없어서 자칫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잠이 많이 올 시간이지만 좀 참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학생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얘기나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빼고 좀 쉬운 이야기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끝나고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제 전망을 1년에 4차례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전망은 지난번 저희가 4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저희가 전체치로 3.6 정도 봤었는데 올해 이번 전망을 3 정도로 낮췄고요. 그렇게 낮추게 된 요인이나 기타 상황들에 관해서는 강의 통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기본적으로 경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금융시장과 글로벌 상품시장, 유가나 기타 원자재 관련 가격 추이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들어가서 종합적인 세계 경제, 그리고 주요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흥국 경제가 어떤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인데요. 세계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시계열이 앞에 좀 잘려서 그런데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크게 떨어진 이후부터 쭉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 나오는 이제 종합 지수인데 아시겠지만 시가총액별로 하다 보니까 미국 주가 지수가 제일 영향이 큽니다. 근데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 모습이고요.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국이 똑같이 올라가다 쭉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하면서 연말부터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신흥국 리스크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여러분이 좀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프라질 5니 엣지 8이니 하면서 IB들이 특정 국가들을 지목하기 시작했고 그 국가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올 초부터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전망할 때는 그런 리스크들을 많이 고려를 했는데 그런 리스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5월 지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걸 보시면 알죠. 그런 리스크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발한 나라는 없고요. 그래서 신흥국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많이 지난번 저희가 4월 전망했을 때보다는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경제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BIS에서 주가 관련해 가지고 주요국 자산 가격 상승세가 너무 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나오고 오히려 IMF나 미 연준은 거의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완화적 통화 정책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그게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됐을 때 위기가 발발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여지에서 BIS 쪽에서 이제 경고음을 내고 있고요. 오히려 IMF나 연준은 지금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완화 정책을 펴야 된다는 입장으로서 지금 국제 기구들 간에 서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 보시면 미국 주가는 쭉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면서 쭉 오르고 있어서 이제 각종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옐런 의장은 옐런 의장 한 이틀 전에 인터뷰하면서도 자산 가격은 역사적인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말을 할 정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로 지역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유로 지역은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가 왔었습니다. 2010년에 재정위기 오면서 한 번 더 꺾였고요. 최근에야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유로 지역 주가 상승세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미약한 편인데 이제 국별로는 좀 차이 납니다. 독일같이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고요. 기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남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피그스라고 했던 뭐 포르투갈이나 이태리, 뭐 그리스 이런 쪽, 스페인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편입니다. 신흥국 주식자금 유출입을 보시면 아까 주가랑 똑같이 연말부터 연준의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자금 유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설이 조금씩 대두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올 4월, 5월 지나면서 괜찮아져 가면서 상당히 이제 신흥국 위기는 조금 그래도 안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분위기인데, 월드뱅크가 6월에 보고서를 내면서 그거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신흥국 위기는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신흥국이 거기에 안주를 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참 재미있는데 별로 재미없으시겠지만 좀 보시면 세계 경제를 앞으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흘러가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금리인데 단기 금리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연준의 지금 정책 금리가 0에서 0.25이기 때문에 그대로 뭐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 따라서 아주 거의 바닥에 있는 수준이고요. 장기 금리는 버냉키가 작년에 양적 완화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부터 쭉 올라서 계속 높은 수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오늘 어제 신문인가 났는데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사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신문 보도도 있었고요. 신흥국 가상 금리는 이제 신흥국 채권에 그러니까 선진국 채권보다 신흥국 채권이 이자를 더 줘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흥국 채권의 가상 금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신흥국 채권과 선진국 채권의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신흥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올 초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흥국 위기가 좀 줄어들면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가장 관심이 많을 때 원달러 환율은 이제 국내 쪽에 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엔달러랑 달러 유로 환율만 말씀드리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갈 거라는 주장이 갈 거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상 외로 엔달러, 달러, 유로 모두 큰 변동 없이 거의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제 금융시장은 마치고요. 예, 글로벌 상품 시장입니다. 이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워낙 유가 또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라서 유가에 상당히 많이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가는 수급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셰일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셰일층이라는 층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석유를 뽑아내는 게 있는데 이쪽 생산이 많이 늘면서 미국 석유 생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수급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도 늘어나지만 생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올 초도 그렇고 다들 유가는 많이 하락할 거다.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은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이제 뭐 일단 올 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하면서 이제 유가 쪽이 많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주요 석유랑 천연가스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가 지금 아시겠지만 카다피가 축출된 이후로 리비아 정권이 지금 반군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관심 있어 보시면 알지만 석유가 나는 나라 중에 후진국들은 대부분 뭐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이게 워낙 석유가 워낙 큰 돈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 불안이 심한데 리비아가 상당히 지금 그 정치적 불안 때문에 석유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다 이제 석유 관련 가격 전망을 하는 기관 예측보다는 유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2013년, 2014년, 2015년 가면서 유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뭐 거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원자재 가격은 주로 이제 곡물하고 비철 금속을 많이 보는데요. 올 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밀하고 옥수수 수출국입니다.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계속 안 좋았는데 곡물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올 초에 많이 뛰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뭐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이 보시겠지만 수급 상황이 곡물 수급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올랐던 것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비철금속 가격도 비철금속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주로 신흥국들이 많이 씁니다. 신흥국들이 많이 쓰는데 신흥국의 대표적인 중국이 가장 많이 쓰는데 중국 경기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뭐 성장세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 쪽 둔화나 이런 면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도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품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크게 뭐 상반기 중에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때문에 등락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 가격이나 아니면 6월 말 가격을 봤을 때 뭐 크게 변화는 없이 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 리비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리비아는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석유를 재개할 거다, 생산을 재개할 거다, 수출할 거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적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라크가 지금 내전 상황이라서 이쪽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격추됐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리스크가 더 커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난달에 그 이라크 사태 이후로 계속 올랐습니다. 엄청 오르다가 그러니까 7월 초부터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많이 내렸다가 오늘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은 이제 좀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보시면 각종 이슈에 많이 상당히 크게 반응하는 시장이라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곡물 가격은 하반기에 엘니뇨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가 오면 이제 기후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기상 이변이 올 수 있고 그럼 곡물 생산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상품 시장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여건을 보셨고요. 이제 국가별로 보면 일단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세계 경제 국별 보기 전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나라별로 보면 이거는 이제 구매력 평가라고 해서 흔히 이제 저희는 PPP라고 하는데 이제 구매력을 반영한 겁니다. 시장 환율이 아니라 구매력을 반영한 환율이죠.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이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환율 GDP보다 PPP GDP로 하면 훨씬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PPP로 하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 환율로 하면 선진국 비중이 더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P로 하니까 선진국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고 신흥국은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PPP 기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제일 높고 오른쪽 상위 10개국 보시면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는 쭉 순이고요. 저희 나라가 12위입니다. 얼마 전 월드뱅크에서 시장 환율로 한 거는 저희가 14위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매력 평가로 하는 거랑 시장 환율로 하는 거랑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저희 국제경제부에서는 중국,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같은 유로 지역, 그다음에 중국을 뺀 브릭스, 브라질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이쪽을 이제 저희는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계경제를 신흥국이 다 이끌고 갔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이 많이 이끌고 갔는데 중국 경제가 뒤에 보시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성장률보다는 성장률이 좀 낮더라도 질적으로 좀 성장해 가자는 그런 정책을 피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서 신흥국 성장률이 상당히 좀 정체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진했던 선진국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선진국의 물론 이제 비율로 따지면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비율이 이제 월드뱅크는 이건 시장환율 기준, 시장환율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이 7, 대략 이제 말씀드리면 신흥국이 3 정도 나오고 이거를 구매력 평가로 기준으로 하면 5대5 정도 나옵니다. 약 5대5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성장의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고 따지면 아직도 신흥국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이 좀 높게 나오긴 하지만 보시면 선진국의 성장 기여율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신흥국의 성장 기여율은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라서 세계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올 10월이면 지금 예측컨대 정확하게 연준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10월이면 양적 완화 축소가 끝나고 지금 이제 언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느냐가 지금 되게 관건인데 보통 지금 컨센서스는 내년 3, 4분기 정도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라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조기 금리 인상론도 상당히 내년 2, 4분기나 내년 초쯤에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컨센서스는 내년 3, 4분기인데요.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국제 금융시장이 이제 한번 또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됐을 때처럼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이 있고 아까 보셨듯이 이런 중동 지역에서 계속 리스크가 이제 커지면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거나 이러면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주요 기관들 경제 성장률인데요. 2014년 보시면 3.2에서 3.6 사이인데, 지금 여기서 별로 주로 의미 있다고 보시면 IMF 자료는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4월에 나왔는데, 5월, 6월 지나면서 엄청나게 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월드뱅크 자료 3.4, 글로벌 인사이트가 3.3, IB 주요 이제 미국 투자은행들은 한 3.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물가 상승률은 지금 수요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GDP 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그 GDP 갭이 주요 국가에서 상당 부분 일본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수요 압력이 세지 않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공급 쪽에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오르진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에 이어서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먼저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가 이 숫자를 강조한 이유는 이게 미국 경제 1, 4분기 성장률입니다. 이게 전기 대비 연율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GDP가 이제 분기별로 있을 때 미국은 이제 계절 조정이라고 그러죠. 전기 대비를 하려면 예를 들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항상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냥 12월, 그러니까 4, 4분기 걸 1, 4분기에서 전기 대비를 하면 항상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절 조정 기법을 사용해서 좀 이제 그 계절을 고려해서 이걸 평화를 한 다음에 계절 조정을 한 다음에 전기비를 합니다. 그럼 전기비 성장률이 나오는데 거기에 4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전기 대비 연율이라고 하는데 전기 대비 연율을 쓰는 거는 전기비로 하면 매번 0점 몇, 마이너스 0점 몇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간 성장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점인데 그럼 연간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좀 괴리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비 연율을 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이 전기비 성장률로 4분기 연속 성장을 하면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지표로 전기 대비 연율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1차 발표했을 때 4월 말에 발표했을 때는 0.1이었습니다. 5월 말에 2차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니까 GDP를 했을 때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6월 말에 마지막으로 발표했을 때가 마이너스 2.9입니다. 그러니까 0.1에서 마이너스 2.9까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3%가 바뀌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 연간 성장률 전망이 거의 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미국 경제 비중이 한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20%면 세계 경제는 0.2% 떨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지난번 저희가 4월 전망한 것보다는 많이 낮게 나왔고 이게 이제 6월 말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6월 전에 발표한 그런 국제 기구들의 전망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20%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 1,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전망하면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예측치도 아니고 실적치인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특히 세계 경제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숫자를 이렇게 많이 바꿔버리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1, 3분기 미국 경제가 부진했던 원인은 첫 번째로 미국의 한파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입니다. 그래서 뭐 소비나 건설이나 이런 쪽이 상당 부분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흔히 재고라고 하는데 GDP에서 이제 GDP는 생산을 하는 걸 재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을 했는데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3, 4분기, 4, 4분기 하반기에는 많이 늘어나서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올 1, 4분기는 재고가 많이 조정되면서 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1, 4분기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파하고 작년 하반기가 너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1, 4분기 성장률이 상당 부분 낮게 나왔고요. 이렇게 조정된 거는 미국에서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지금 미국이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이제 새로 도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게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상보다 의료 소비가 상당 부분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1, 4분기 성장률이 상당 부분 이게 미국 1,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일단 1, 4분기는 부진했지만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회복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보시면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미국이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미국 주택 가격 지수는 쭉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자산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면 자기의 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산 효과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이 늘고 자산 가격이 늘어서 이제 소비가 늘고 그다음에 기업 수익이나 가동률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 회복세도 있지만 기업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2, 4분기, 3, 4분기, 4, 3분기 가면서 1, 4분기에는 잠깐 일시적 부진으로 봐야 하고 2, 4분기, 3, 4분기 가면서 더 이제 회복세가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관련해서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인데요. 최근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세지면서 연준 물가 목표에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논란이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식료품 가격, 특히 고기 가격,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는 2%를 넘어갔고요, 지금. 연준은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물가 목표를 세우는데 그게 2%입니다. 2%인데 일단 아직까지 전망치는 이걸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물가 목표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높일 요인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전망이고, 그리고 그 옐렌 의장도, 미연준 옐렌 의장도 이게 불규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전년 동월에 그 상당 부분 좀 그 가격 지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반등 때문에 높아진 거지,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게 높아지는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주장을 피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향후에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게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유로 지역을 말씀드리면, 유로 지역과 미국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릅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갈 거라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세가 어느 정도 강하냐는 거에 좀 관건이 붙는 거지, 미국 경제는 상당 부분 회복세가 상당히 강한 데 비해서 유로 지역 경제는 보시겠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썼는데 회복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유로는 2010년에 재정위기를 한 번 더 겪었고, 그 다음에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독일 같은 국가와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한 이제 좀 취약국이나 주변국이라고 표현하는 국가들 간에 이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유로 지역은 아직도 회복세가 좀 미약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ECB는 얼마 전에 양적 완화를 발표할 정도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유로가 올해 이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유로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해갈 거라는 데는 뭐 별로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높은 성장세는 구사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대부분 의견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였는데 올해 한 1% 정도, 1% 좀 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요 국가에서 독일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국가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로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나 PMI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PMI는 우리로 말씀드리면 BSI라고 해서 기업들 서베이한 결과입니다. 이런 쪽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문제는 유로 지역이 지금 디플레이션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로 지역 디플레이션이 많이 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여기서 더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EU에서는 이제 ECB에서는 뭐 무조건 맞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무조건 맞겠다고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이제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실질 그 채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제가 돈을 빌렸어도 물가가 높아져 버리면 제가 실질적으로, 왜냐면 임금이나 각종 가격에서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채무 부담이 낮아지는데, 물가가 상승세가 낮다 보니까 이제 실질 채무 부담이 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디레버리징을 해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 지역이 금융위기를 겪고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부실 자산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로 지역 은행들이. 이제 그걸 이제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털어버리려면 물론 뭐 그 부실 자산을 털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위험한 대출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실 자산을 털면서 위험한 대출을 또 하면 그게 또 부실 자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슈가 뭐가 있냐면, 유로 지역에서 지금 유로 지역 전체에 금융 감독 기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산 건전성 평가나 이제 최근에 이제 BIS 뭐 바젤 위원회에서 뭐 이제 자산 건전성 그런 관련 규제들이 많은데, 그거들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거 앞두고 이제 각국 그 은행들이 이제 자산 건전성 강화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이렇게 가계 대출이나 민간 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런 그 신용이 감소하는 것들이 유로 지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ECB에서 양적 완화 대책을 하면서
특정 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저금리,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양적 완화를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뭐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번 저희가 전망할 때만 해도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했습니다. 뭐 중국이 6% 성장을 할 거다. 중국 경제가 뭐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뭐 그런데 1, 2월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크니까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셨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느니 뭐 중국의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죠. 그림자 금융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많이 크게 부각됐는데 1, 4분기 성장률이 7.4가 나왔고요. 엊그저께 2, 4분기 성장률이 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7.5% 성장이 지금 이제 중국 경제 목표가 7% 중반인데 7.5 성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번 저희 4월 전망한 것보다 리스크는 상당 부분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소규모,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부양책도 좀 실시하고 있고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경제가 정책 대응 능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큰 7% 중반 성장하는 데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보시면 1, 4분기에는 수출이 안 좋았는데 4월, 5월 지나면서 수출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각종 이제 심리 지표도 최근 들어와서 개선되는 등, 중국 경제에 관한 리스크도 많이 낮아지고, 성장세도 이제 7.5%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큰 사건이 뭐가 있냐면 4월 1일 날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물건값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면 그 가격에다 5%를 더 받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 시스템은 이제 세금을 나중에 매기는 시스템인데 5%였던 거를 4월 1일부터 8%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생각하지만 내일부터 세금이 오른다. 그러면 오늘 사겠죠. 그래서 1, 4분기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민간 소비가 높게 나오니까. 대신 반대로 2, 4분기에는 안 사겠죠. 4월 1일부터니까. 그래서 분기 패스가 좀 이제 특이한 분기 패스를 부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3, 4, 4 지나면서 괜찮았다가 또 2005년 10월에 8%에서 10% 인상하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또 좀 올라갔다가 또 좀 내려가겠죠. 일본은 이번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세 인상 이 효과가 좀 있고요. 일본 경제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일본은 상당 부분 고용 여건이나 실업률 떨어지고 있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경상이익도 늘고 있어서 일본 경제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모습인데 일본 경제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이제 아시겠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 그 다음에 완화적 통화 정책.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구조개혁 같이 이제, 규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구조개혁까지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 구조개혁 발언은 그 정책이 나왔는데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새로 이제 최근 6월 24일에 새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해서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효과에 관해서는 지금 많이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어쨌거나 일본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각종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이제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 평가는 조금 더 지나고 나셔서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베노믹스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올 초부터 일본 주가가 조금 많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보다 생각보다 못하다는 이제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계속 일본에서 이런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있다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흥국 경제인데요. 신흥국은 지금 월드뱅크에서 전망한 걸 보면 2012년 이후에 연속 5%, 그러니까 2012년에 신흥국 경제가 4.8이었고요. 13년 4.8, 14년 4.8입니까? 5%를 하회한 거죠. 보통 6, 7% 그전에는 성장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로 낮아진 거고요. 그전에는 중국 경제 뭐 10% 넘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거에 가장 큰 기인을 하고요. 그 기타 나라를 보시면 중국은 아까 보셨으니까 인도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인도는 성장세가 늘어나고,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별로 안 좋은 모습이고요. 브라질은 당초에는 브라질이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러면서 괜찮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브라질 물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도 많이 인상을 해서 브라질 경제는 상당 부분 안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 기간에 많이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브라질 경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동아시아는 이게 뭐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따라서 가는 거고요. 남아시아는 역시 큰 나라 인도가 들어가 있죠. 인도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좋게 나오고, 유럽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받는 이제 주로 이게 이 지역의 선진국은 뺀 신흥국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2014년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중남미는 뭐 역시 브라질 영향도 있기 때문에 2014년에 13년보다 낮아질 거고, 이쪽 동네는 뭐 잘 분석이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중동이나 사하라 이남은 어느 나라가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나요. 이쪽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을 보시면 어떻게 그럴지 상황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붉은 실선이 정책금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고요. 여기도 인상하고 있고 여기도 인상하고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제가 한두 달 전에 보니까 브라질 채권을 사라. 이자가 1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정책금리가 11%니까 당연히 그 채권금리는 훨씬 높겠죠. 근데 왜 이렇게 정책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느냐는 거는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인도도 보시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러시아도 높은 수준이고, 브라질도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 공통적인 요인인데, 이제 나라별 요인을 보면 인도는 5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리가 나오면서 이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각종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인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이제 러시아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긴데, 푸틴이 이제 좀 약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막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려면 뭔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문제들이 터지면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지금 러시아가 아시겠지만 가스랑 석유를 상당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데, 가스랑 석유 부분을 빼면 거의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가스 석유 부분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럽하고 관계가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나빠지기 때문에 가스 수출이 줄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랑 이제 가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가격 때문에 계속 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 이제 가스 판매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위협감이 오니까 중국한테 가격을 낮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이제 가스를 팔기로 하고 이제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 이제 약간 이제 얘기가 벗어나는데, 러시아도 그렇게 상황이 안 좋고요. 브라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계속 인상하면서 11%까지 정책금리 인상하면서 투자나 뭐 각종 뭐 소비나 이런 거 다 안 좋아서 브라질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국가랑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희에게 큰 영향이 있는 나라고요. 오히려 아세안 국가, 흔히 말하는 아세안5라고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저희하고는 훨씬 더 연관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보시면 일단 이 나라들이 보통 인도 차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 나라들 성장세가 조금 좀 둔화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태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국이 지금 정정 불안으로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태국이 문제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철광석이 아니죠. 그 니켈이나 보크사이트 같은 원자재들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하냐면 그것만 수출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재련이라고 하죠.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하면 부가가치를 더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석들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감소를 하고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재련 산업이 이루어져서 그 재련이 된 상품들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전환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말레이시아 경제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나라 중에서는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물론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성장세가 높고요. 필리핀 태풍 재건 사업 때문에 이제 뭐 각종 이제 인프라 투자나 각종 건설 투자 때문에 필리핀은 분위기가 좋고요. 베트남은 수출 및 FTA 증가 등으로 해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40분이 되게 짧네요. 금방 끝나버리네요. 네,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 김정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2014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사국에 근무하는 성병묵이라고 하고요. 요 앞전 시간에 이제 해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주로 이제 김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국내 경제 여건 중에서 이제 국외 파트는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 국외 전제치로 들어가는 이제 뭐 해외 주요 경제권의 성장률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그런 걸 얼마로 전제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전망의 전제가 되는 또 다른 뭐 재정 지출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이전에 뭐 미국 경제는 어떻고 뭐 중국 경제는 어떻고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만큼 성장할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얼만큼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를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금년도에 뭐 3.8%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거기에 항상 이렇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부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여기에 이제 요약이 돼 있는데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주요한 전제치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3.3%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뭐 교육 신장률은 4.1%, 원유 도입 단가는 1.8% 등등등 이런 전제하에 한국 경제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3.8% 올해는 내년에는 4.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조정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전망치가 내려왔는지 높아졌는지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경제 전망의 조건이 되는 조건의 전제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갖다 같이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경제 전망치가 달라지는지 경제 패스가 달라지는지 경제의 이제 흐름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요 전제치를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금년도에 이제 3.3% 내년도에 3.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는 매 분기마다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데 바로 직전에 전망했던 게 이제 4월달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제치들은 이제 4월달 전망에 비해서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4월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 3.6%로 저희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3.3%로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또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 6%에서 3.3% 올해 세계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그러면은 올해 세계 성장이 그만큼 둔화되는 거다. 뭐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요게 이제 3.6%에서 3.3으로 지금 이제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번 2%대 후반에서 1.8%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성장률은 지난번 전망치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까 뭐 오전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미국 경제가 1, 4분기에 굉장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좋으면 예전과 비슷하게 가면은 그럼 1분기만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다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기존 걸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 GDP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총생산 수준, 이 나라 경제 규모로 그 레벨로 봤을 때는 1분기가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연간 숫자는 이제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그때만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로 하향 조정됐지만은 특히 이제 금년 하반기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기존에 저희가 4월 달에 전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연간 숫자가 이렇게 다운된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굉장히 안 좋은데 기인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눠두신 자료나 그 전 시간에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런 정도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이런 정도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여건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은 뭐 아시겠지만 바로 총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 투자와 함께 총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얼만큼 늘어나냐에 따라서 그럼 바로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는 재정 지출이 한 2.5%, 재정 지출은 뭐 크게 큰 경제에 어떤 샥이 없다면은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2.5%, 올해는 이제 5.4%로 이제 이 재정 지출 증가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재정 조기 집행,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걸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때는 좀 돈을 좀 땡겨서 상반기에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률이 지금 5.57%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규모가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에 185조, 하반기에 이제 130.9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 재정 지출은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뭐 세입이 굉장히 좀 세입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 4월 중 이제 세금 거친,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럼 세금이 얼만큼 거쳤느냐, 1, 4월 중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한 34% 정도 거쳤습니다. 올해 세금을 걷는 거에 34%.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2008년도 이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 4월 중에 전체 세금이 얼만큼 거쳤는지의 그 진도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비교를 해보면 가장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더 많이 거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해에 100을 걷기로 했는데, 뭐 한 40%가 거쳤다든지 35%가 거쳤고. 근데 지금 이제 34.1%밖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부의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뭐 법인세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경기를 타고 있긴 하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1, 4월 중만 보면 지금 가장 적게 거쳤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세입 여건이 제일 안 좋다. 지금 최근 상황에 들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러니까 세금이 충분히 거치지 못하면 이제 재정 지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4%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부는 사실은 이제 돈이 있어야 꼭 지출하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은 뭐 국채를 발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 세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뭐 재정 지출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재정 지출이 조세 수입 여건이 안 좋다라는 거는 결국은 재정 지출에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각 소비 투자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수출이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지만 수출 수입은 어차피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이제 총 순수출만 어떻게 되었건 이제 경제 성장의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그런 요인을 제외한다면은 가장 민간 소비가 비중이 큰데 민간 소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 소비는 이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득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서도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소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요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임금 수준은 그렇게 임금의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게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고용 쪽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게, 반드시 그러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느냐.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 회복. 그러니까 지금 지금 금년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3.8%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원인이 소비가 이제 지난번 전망보다 소비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저희가 봤고요. 그 원인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주체들의 여가 활동, 축소로 인한 지출 감소,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여가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생산 부진,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건이 지금 이제 올해 소비가 전체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요. 소비 심리 회복 지연,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 심리 회복 이 이제 저희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연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이제 소비 심리가 얼만큼 빨리 반등하느냐 그걸 볼 때 저희가 일단은 지금 4월 달에는 굉장히 소비가 안 좋았지만 5월 달에는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고 6월 달에는 아직 정부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에 나와 있는 그게 발표는 안 됐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4월 달 마이너스에서 5월달 플러스가 되고 6월달에도 그 흐름을 다시 막 확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걸 봤을 때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라고 이쪽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SI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많이 세월호 사건 이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전망이라는 당신은 이제 앞으로 지출을 얼만큼 할 것이냐에 같은 서베이를 통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파악을 해보면 4월 달에 110이었던 지수가 5월 달에 108로 떨어졌다가 6월 달에 110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소비자 심리는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저희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항목 중에 하나가 현재 경기를 어떻게 보시느냐, 당신은.
경기 판단 지수를 하는 그 CSI를 봤을 때는 4월 달에 90일에서 5월 달에 76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6월 달에 79로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은 4월달 그 세월호 사건 이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는 뭐 조금 위축됐다가 이제 다시 잘 쓰겠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은 현재 경기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 회복 지연 가능성을 갖다가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하는데 이제 하방 리스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기 7월 달에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저희가 이제 그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뭐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하면 이제 베이스라인 네, 이제 3.8% 저희가 올해 성장률 전망했는데 이건 베이스라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베이스라인에서 이탈할 가능성 그런 요인들을 그걸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 라인에서 보다 이제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 이걸 상방 리스크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하방 리스크라고 하는데 하방 리스크가 지난해보다는 커졌다. 그리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요 지금 소비 심리 회복 지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계부채 누중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그러니까 사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이 어떤 경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요 지금 소비심리 회복 지연이라는 건 약간 경기적인 요인이라서 어떤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어떤 경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몇 달 내에 생긴 문제였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오랫동안 소비를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오래전부터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요인은 좀 오랫동안 어떤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몇 개월 사이에 확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여태까지 쭉 늘어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어들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짧은 시간 내에 가계부채를 확 줄이는 그런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고 나서 미국 가계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에 굉장히 큰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경기가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찌되었건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요인인데 가계를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뭐가 막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좀 잘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비 투자도 이제 어쨌든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겠지만 저희가 OECD 경기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지수를 이렇게 같이 그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 특히 설비 투자, 기업에서 이제 기계를 산다든지 그런 설비 투자가 이제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이게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 결국은 세계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는 건데 이것과 굉장히 동행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그 글로벌 경기 여건이 우리나라 설비 투자에 미친 영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경기 여건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설비 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요. 그 제조업체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낮아지는 거고. 어찌되었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일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 하나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겠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때보다 나빠질 때 투자를 좀 줄일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가 회복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식 생산물 투자 이게 이제 그 지난번 GDP가 개편되면서 새로 들어간 항목인데요. 예, 그 지식 생산물 투자, 그 R&D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 그 R&D 투자 같은데 이제 지원을 증가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고요. 또한 지금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식 서비스업 이런 쪽이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부설 연구원 이게 뭐 지식 서비스업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찌되었건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지식 관련된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투자는 이제 주거용 건물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주 감소, 분양 물량 축소.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그 부동산 시장 부진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 아파트 주택 가격이 옛날처럼 막 그 2000년대 초반처럼 막 오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일단 뭐 지어놓으면 다 팔렸으니까 그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뭐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많이 지어서 많이 팔면은 이익이 되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주거용 건물 쪽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 착공이 좀 호조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토목 부분에 이제 공공 부분 발주 증가 등으로 상반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보면 상업용 건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최근 뭐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서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감안했을 때 비주거용 건물 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품 수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인데, 수출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세계 교역 신장률과 수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품 수출이랑 이제 교역 신장률이 보면은 뭐 아주 1대1로 매치되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건 교역 신장률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세계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고 그런 수요 확대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은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원화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는 이제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된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수출 제품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이제 수입 제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게 한 가지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드는데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그 들어가는 것 중에서 꽤 여러 개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원가가 이제 절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이 이제 수출 생산에 있어서 수입품이 이제 수입 제품이 들어가는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가 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감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가격 경쟁력, 그래서 어떤 브랜드 파워라든지 어떤 제품의 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수요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파는데 그 스마트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화가 10% 강세가 돼서 우리가 10% 더 올려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 가격이 조금 10%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사는 외국에서 이제 팔리는 그게 이제 그걸 더 이상 안 사고 다른 제품으로 올라갈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나 LG의 어떤 그런 스마트폰과 그 애플의 무슨 스마트폰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가지고 뭐 가격 차이가 조금 뭐 10% 움직인다고 해서 이걸 사던 사람이 이쪽으로 확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가격 경쟁력, 퀄러티, 그 다음에 어떤 가격 외의 다른 요건들이 그 제품의 수요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강화돼서 예전에 비해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 강세가 수출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정적 영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수출 여건이 그 수요 측면에 그 긍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전망을 했느냐. 3.8%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가 이제 2.3% 전망을 성장을 할 것이고요. 올해 설비 투자 5.7, 지식생산물 투자 6.9. 그러니까 지식생산물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올해, 내년도 이렇게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떤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 투자는 이제 좀 주거용 건물 부진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은 좋고 수입도 이제 지난해가 워낙 수출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지난 전망치보다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요 2.3%로 이제 저희가 민간 소비를 이제 3% 이상으로 지난번 전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경제 성장세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금년 중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 후반 이렇게 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쭉 보시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 후반을 이어갈 것으로. 요게 이제 전기 대비 성장률인데, 근데 요게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툭 떨어졌다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요건 뭐 수준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 원인은 2분기가 이제 굉장히 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게 약간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인한 어떤 소비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전망과 다르게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하지만은 3분기, 4분기는 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지난번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2분기가 안 좋았고 3분기, 4분기는 지난 저희가 봤던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문별로 보면은, 이 성장 부문별로 보면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내수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와 수출이 기여하는 정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출의 기여도가 올해 내수 기여도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내년도에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성장을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소비 쪽이 좀 안 좋아졌고,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그 다음에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고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그 내수가 기여하는 정도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교역 조건 개선 등으로 이제 국내 소득 증가율,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GDI라고 실제 이제 소득인데, 요게 GDP 성장률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결국은 어떤 가계 소득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고용 가중 성장률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고용이 잘 되는, 그러니까 이제 GDP라는 게 이제 꼭 고용으로 이제 각 산업별로 이제 쭉 부가가치를 다 더한 게 개념, GDP의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냥 사실은 요 고용가중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런 고용이 잘 되는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 똑같이 GDP가 늘어나도 고용이 잘 되는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고용이 적게 되는 쪽에서 좀 덜 늘어나면은 고용가중 성장률은 높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고용이 좀 안 되는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고용이 잘 되는 쪽에서 좀 적게 늘어난다 그러면 똑같은 GDP 성장률 하에서 이건 좀 낮게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고용가중 성장률은 이제 GDP 성장률을 하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GDP가 뭐 예를 들어서 3% 정도 늘어나지만, 뭐 3.8% 늘어나지만은 고용은 이제 거기에 좀 못 미친다. 내지는 고용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닌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고용가중 성장률이 GDP가 높으면은 뭐 일단 그런 거죠. 국민 총생산은 뭐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고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국민 총생산은 이 정도 늘어나는데 고용은 그것보다 좀 적게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은 이제 금년 중 48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 39만 명보다 올해는 증가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 추세 수준보다도 지금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 뭐 이걸 봤을 때는, 고용은, 총량으로 봤을 땐 좋다.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이게 장년층의 인구 증가, 그 다음에 노동시장 잔류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은퇴하셨을 분이 이제 뭐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년층에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 청년층이 느끼는 어떤 취업자 수라든지 고용 사정의 개선은 이 총 지표로 봤을 때 고용 사정 개선보다는 좀 못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복지, 보건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이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장년층, 55세 이상 장년층 고용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층 고용률, 15세에서 29세까지는 몇 퍼센트로 하겠다. 여성 고용률은 몇 퍼센트. 요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장년층 고용률의 정책 목표는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높였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달성할 수 있기, 기존 목표를 좀 높여서 잡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 지금 노동시장 상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는 금년 중 이제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7%. 그리고 이제 농산물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2.4에서 2.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는 2.1%로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 이거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목표 안으로 물가 상승률이 타겟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내수 부진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인한 공급 요인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물가 전망을 낮췄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물가 상승률 타겟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는 금년 중 84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이제 600억 달러 후반대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경상수지가 크게 늘어났고요. 이것은 수출 호조에도 영향을 있지만 이제 수입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수입이 왜 그러면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수입 물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가격 요인이 이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 액수로는 좀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이제 경제 성장 향후 리스크에 봤을 때 경제 성장의 리스크는 이 리스크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의 어떤 베이스라인에서 벗어날 그런 가능성인데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지만 상방 리스크로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지역의 이제 성장세가 좀 더 가속화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방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심리 회복 지연 그런 것들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지금 최근에 이제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꽤 급 변동하다 보면은 그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그런 어떤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내수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라는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그 2014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해주신 성병국 과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